안녕하세요. 최종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같이 또 100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들은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즉시 반영이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죠. 볼까요? 유기농 인증 원료 중 물과 미네랄은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네,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죠.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제품에 직접 함유하거나 혼합 원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경우 비율은 비율 계산법이죠. 이 계산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이며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1로 계산한다. 이거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일단은 정답이네요. 3번 볼까요? 물로만 추출한 원료의 경우 유기농 함량 비율의 계산은 추출물분의 신선한 유기농 원물 곱하기 1000이 아니라 100이죠. 이렇게 함정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용성 원료인 경우 유기농 함량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사용하는 총 용매가 아니라 유기농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가 사용하는 유기농 용매가 아니라 여기서가 총 용매를 더해야 되죠. 이렇게 말장난처럼 하나 두 개씩 바꿔놓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 유기농 함량 비율은 투입되는 유기농 원물에서 회수 또는 제거되는 유기농 원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투입되는 총 원료랑 회수 또는 제거된 원료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시된 제품을 화장품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여기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바디 클렌저, 흑채, 외연부 세정제, 화장비누,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클렌징 워터, 네일 크림 로션, 그 다음에 데오도란트 향수, 폼 클렌저 콜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는 외연부 세정제, 폼 클렌저, 버디 클렌저 이렇게 있죠. 기초 화장품 제품류는 클렌징 워터, 그 다음에 손발, 피부의 연화 제품 이게 들어갑니다. 손발톱용 제품류로는 네일 크림 로션이 있죠. 두발용 제품류로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흑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기가 쉽죠. 두발용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두발 염색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군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요. 헤어 틴트나 헤어 컬러 스프레이 이 두 가지는 여기 이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발용 제품에 흑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두발용 제품이 아니라 두발 염색용 제품과 두발용 제품 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 그러니 답은 4번이 되겠죠. 방향용 제품에는 향수랑 코롱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나와 있는 성분들을 대체할 다른 성분들을 골라주는 문제죠. 미백,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기억, 니은, 디귿 이 성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기억의 사이클로메티콘 대표적인 실리콘 오일입니다. 그리고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이거는 대표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데 물리적 차단제죠. 그 다음에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바로 대표적인 미백 성분입니다.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에서 남아있는 사이클로메티콘, 실리콘 오일의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이메티콘이 있겠죠. 다이메티콘.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네,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징크 옥사이드가 있었죠. 그리고 유용성 감초 추출물 바꿔 쓸 수 있는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알파 비소알프롤과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실마리 정보란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이건 맞죠? 이게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만 아시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정기 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제외될 때 이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신속 보고되지 않은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매년 1월과 7월에 보고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리을도 맞겠습니다. 자,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식약 저장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또는 2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특징과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각각의 계면활성제들을 우리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네, 중복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일단 양이온성. 양이온성은 보통 클로라이드로 끝난다. 클로라이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이온성은요, 소듐, 그 다음에 설페이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음이온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쪽성, 이거는 보통 틴인 이런 것처럼 베타인, 레시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이온성은요, 소르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소르비탄, 폴리소르베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 했죠. 옳지 않은 것을. 양쪽성에 지금 베타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시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맞겠죠. 그 다음에 양이온성은 설페이트, 이렇게 클로라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설페이트류는 음이온성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니은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성에 카복실레이트,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레이트 이런 것들이 소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음이온성. 근데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양이온성이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비이온성에 소르비탄 어쩌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맞겠죠. 이것도 여기도 비이온성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해서 이게 되겠죠. 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사용 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 함량이 적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다 분류를 해놨고 그거대로 외우시면 되고, 특히 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단어 카드, 이 원료 카드를 만드셔서 외우면 조금 더 암기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암기만 잘해놓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암기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만수극공 추출물 또는 오일은 처음에 함량이 뭐였죠? 0.35였습니다. 0.35 이하여야 되며, 이 혼합 사용 후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거에는 0.01. 상식적으로 씻어내지 않는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훨씬 더 함량이 낮아야 되겠죠. 씻어내는 거는
씻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비교적 함량이 조금 더 높아도 가능한데 씻어내지 않는 거는 피부에 남는 거기 때문에 함량이 더 적어야 됩니다.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밀 단백질은 평균 분자량이 3.5 킬로달톤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0.35, 0.01, 그 다음에 3.5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 1 중에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들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별표 1, 이거를 보시면 울트라마린, 베타카로틴, 카라멜, 안토시아닌류, 카민류, 아이런 옥사이드 옐로우, 그 다음에 코발트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런 것들은 사용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두 포함하는 것은 답은 3번이겠죠. 일단 여기 1번의 녹색 204호는 눈 주위 또는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였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서 별표 1 이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들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벤지딘 오렌지진은 등색 204호입니다. 이 색깔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프톨 블루블랙은 흑색 401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8문 문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받아보는 순간 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뽑아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수성 원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수성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맞는지. 두 번째는 유성 원료가 맞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성 원료의 유지름에 있냐. 그러니까 유성 원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왁스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왁스류 한 번 더,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에 대한 내용이 맞나 틀리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성 원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제수이다. 이건 맞죠? 하지만 정제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녹는 특징들이 있는 원료들이 있는데 정제수, 에탄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에 함유된 이온, 고체 입자, 비생물, 유기물 및 기체 등을 여과한 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유성 원료에 관한 설명을 볼게요. 물에 녹지 않거나 기름에 녹는 원료예요. 네, 식물의 씨, 잎, 열매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내장이나 폐 조직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일이 포함되고 유성 원료의 장점은 피부 친화성이다. 하지만 산패나 변질이 쉬워서 유효성이 좋지 않다. 동물성 오일의 경우 특이치와 가벼운 사용감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있죠? 여기서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일단 가벼운 사용감 아니죠. 동물성 오일의 경우에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성 원료에는 탄화수소류, 실리콘 오일, 왁스류 등이 있는데 탄화수소류를 설명하면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건 벌써 실록산, 실리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틀린 게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왁스류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1, 2가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터, 융점이 높아서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대표적인 걸로 카나박스, 라놀린, 그 다음에 옥틸도 데카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옥틸도 데카올은 이거는 왁스류가 아니라 고급 알코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크림의 사용감 향상이나 립스틱의 경도 조절용으로 사용하죠. 안정성이나 기능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나 모발에 광택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실리콘 오일은 피부의 유연성, 매끄러운 광택에 도움이 되고 실크처럼 가볍고 매끄러운 감촉을 준다. 실리콘 오일은 다 실록산 결합, 실크 같은 느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화장품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분을 보면서 고객에게 설명해야 될 주의사항들 어떤 것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데 포르말데히드가 0.06%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나야시나마이드와 알부틴이 들어가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알부틴이 3% 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때 2% 이상 함유된 제품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해야 됩니다. 자, 3번 C 제품의 경우에는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진정 효과가 있는데 실버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 나이트레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눈과 관련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된다. 자, 4번에 D 제품에는 스테아린산 아연이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어떤 그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네,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3세 이하 어린이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흡입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카민 제품의 경우에는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라. 이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자, 위의 평가 나오면 그 키워드들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인과 설정이라는 키워드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위험을 확인하는 게 위험 평가다. 자, 그럼 위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화장품 안전구역을 근거로 사용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 기허가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아닙니다. 불법으로 유해 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현 사용 한도 성분의 기준 적절성을 확인할 경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비읍 해서 이게 되겠습니다. 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들 이것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또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인체 세포 배양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자, 공여자는 건강한 성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감염증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 기준과 관련된 모든 기준, 기록 및 성적서에 관한 서류를 받아 완제품의 제조 연월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3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공여자의 조건, 공여자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해 투여 독성 시험 자료,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인체 세포 조직 배양의 구성 성분에 관한 자료 등과 같은 안전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양을 제조하는 배양시설은 청정 등급 1B 이상의 구역에서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세포에 무슨 과정이 처음에 있을까요? 네, 각질 형성 세포가 일단 분열을 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유국세포에서의 분열을 하면 증식하고 정비하는 과정에 거치죠. 그 다음 자기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구축 과정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가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세포 분열이 1번인 거는 이거는 모두 다 아시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세포 증식된 분열된 세포들이 구조를 정비하고 세포 간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면서 그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스스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자기 분해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그다음에 세포막이나 단백질 지질을 재구성해서 피부 장벽을 완성하는 재구축 과정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분열, 그 다음에 증식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세포 조직 채취 및 검사 기록서에 반드시 포함된 내용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한번 볼까요? 채취한 의료기관 명칭이 들어가고요. 채취 연월일, 그 다음에 공여자 식별번호, 공여자 적극성 평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세포 또는 조직의 종류, 채취 방법, 채취량, 사용한 재료 등의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거, 채취한 의료기관 명칭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공여자 식별번호, 그 다음 채취 연월일, 그 다음에 세포 또는 조직의 종류, 채취량, 채취 방법, 공여자의 적격성 평가 결과. 이 내용은 없었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과정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다 외우실겠죠? 자, 외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시험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결과가 맞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준 일탈 조사가 돼야 되죠. 근데 조사를 했더니 시험검사 측정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준 일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품의 불합격을 첨부하고 격리 보관한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되면 폐기를 하거나 재작업 또는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도 용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계획서나 시험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절차와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한 문서, 뭐죠? 표준 지침, 표준 작업 지침서였습니다. 실험실의 배양 접시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실제 화장품 사용에 따른 상관관계나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 뭐였죠? 효력 시험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거 검체였죠. 그래서 적절한 답은 3번이 맞겠네요. 자, 작업장 위생 유지 때 사용되는 세제의 살균 성분만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4급 암모늄 화합물, 이거 대표적인 살균 성분이죠. 알코올, 이것도 맞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 아니죠. 연마제, 알데하이드류 및 페놀 유도체,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유기폴리머, 음이온성 해면활성제, 양이온성 해면활성제, 유기폴리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제에 사용되는 성분이긴 하죠. 성분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찾아주라고 하는 건 살균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은 이 유해한 검출 문제 중에 기준치를 넘어간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디옥산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였죠? 100이었죠. 그거보다 이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황색 포도산 극유는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문제죠.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농균 같은 게 불검출되는 게 맞죠.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여야 되는데 20이니까 얘도 넘어갔네요. 기준치 넘어갔으니까 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은 기준치가 1이었죠. 근데 넘어갔으니까 얘도 해당이 되겠네요. 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 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말 사용할 경우에는 5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자, 비소는 10이었죠. 얘도 5니까 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카드뮴은 5 이하였는데 지금 1이기 때문에 얘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문제가 되는 성분들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피부 중에서 표피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각질층에서는 자연 보습 인자와 피지를 통해 피부 장벽을 유지한다. 맞는 얘기죠. 노화가 진행되면 각질 형성 세포의 분열 능력이 감소해서 표피층이 두꺼워진다.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겠죠. 자, 각질층의 pH는 7.0에서 9.0이 아니라 5.5에서 6.5입니다. 얘도 틀린 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표피층의 세포간 지질의 주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터, 지방산. 맞죠? 기저층은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1대 4에서 1대 10의 비율로 존재한다. 아니라 반대예요. 4대 1에서 10대 1의 비율. 그다음에 과립층에는 케라토 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존재하죠. 투명층은 LID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너무 쉽죠. 멜라닌 합성 이 얘기 나오면 이거는 티로시나아제다. 이거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백 성분이 피부에 작용하는 그런 기전들을 살펴보시면 멜라닌 합성에 티로시나아제 이게 나오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료 품질 성적서 인정 기준. 자, 어디서 이 원료 품질 성적서를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조업체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이거 맞죠? 이건 맞습니다. 자, 원료업체 원료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이것도 맞습니다. 제조 판매업체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이것도 맞죠? 자, 원료업체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중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 자율 규약 기준에 따른 것. 이것도 맞습니다. 식약처의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는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 중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이제 고객하고 하는 대화인데, 일단 고객의 피부를 측정했더니 수분이 부족하고 피부톤이 다소 어두운 편이다.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은 맞는 거죠. 자, 피부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보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리세린, 미백에 도움이 되는 나야시나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거 맞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제품은 나야시나마이드가 3% 함유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상품이다. 나야시나마이드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나야시나마이드가 0.2% 이상 함유된 상품은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자결감, 가려움, 구진 등에 보고된 예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야시나마이드 0.2 이상 함유된 제품에 설명해야 될 주의사항은 아니죠. 이거 뭐였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라는 성분이 0.2 이상 들어갔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주는 거예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되겠죠. 교육 방식을 변경한 경우는 굳이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소재지, 상호지 이런 거 다 변경 신고해야 돼요. 등록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판매업소가 아니라 조제관리사의 등록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요거 말을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판매업소의 등록지 변경 이거는 되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조제관리사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맞춤형적인 조제관리사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미음 5번이 되겠네요. 자,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건 이랬습니다. 샘플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실험실. 품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실험실은 필요하지만 샘플이 아니라 화장품이겠죠. 그죠? 원료나 화장품 자체에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쥐해충 먼지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죠.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실이 있어야 됩니다. 가루가 날린다면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반드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실험실은 필요하지만 샘플 제품 이게 아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개인정보 이용 항목과 민간정보 이용 항목에 대한 것 중에 적절하게 올바른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일단 대표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민감정보란 뭐였죠? 건강이나 신념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항목들 이런 것들이 다 민감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항목에 해당되는 거 성명,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1번 이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질환, 피부과 진료 내역 같은 이런 것들은 네, 건강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항목들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안전용기를 해야 되는 것들 기준을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일회용 제품이나 펌프,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나 에어로졸 제품은 일단 안전용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세톤을 함유하고 있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폴리시 리무버 이런 것들은 안전용기 해야 되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cm 스톡스, 기준은 40도씨 기준으로 그거 이하인 비에머전 타입의 액체 상태 제품들은 다 안전용기 포장을 해줬어야 됐고요. 메탈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 제품도 안전용기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탈 살리실레이트가 15% 이상이니까 이건 5% 이상만 해도 해야 되니까 얘는 맞죠? 페트롤라튬, 바세린이죠. 이거 30% 이상,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로졸 타입, 얘도 해당되지 않죠. 아세톤 함량, 아세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안전용기 포장해줘야 되죠. 미네랄 오일, 그 다음에 아이소 알케인이 5% 이상 함유되고 운동 점도가 이거인 어린이용 요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안전용기 포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3번이 답이겠네요. 자, 위의 평가 단계를 나타내는 거, 이거 너무 쉽죠? 이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사용물질 이러는데, 여기서 의도적과 비의도적, 이게 두 가지로 들어가죠. 그럼 어디에 의도적이고 어디에 비의도적이냐, 이거를 아시면 되죠. 일단 이 위험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서 사용 금지가 된다. 사용 금지냐 위에도 결정이 되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금지가 될 거는 비의도적 사용 물질이다. 그리고 그냥 쭉쭉쭉 내려가는 건 의도적 사용 물질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의 함량 기준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0.002를 초과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럼 사용도가 0.002% 이하인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거는 감광소가 되겠습니다. 감광소는 0.002%가 사용한다 했죠. 자, 레조시놀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1%였어요. 소르빅 애시드 이거는 0.6%였죠. 글리세린은 네, 보통 별로 이 사용용 농도 제한이 없었죠. 벤질알코올은 0.1%였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포장재를 선정하는데 어떤 용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팩트, 화장품 팩트에 사용될 수 있는 걸 용기로 투명성, 광택성, 내유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이거 AS 수지 용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 캡에 사용되는 걸로 반투명성, 광택성, 내약품성, 충격성이 우수한 것. 이거는 PP였죠.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사용 기한이 적게 남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EXP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유통기한을 의미하죠. 유통기한이 이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때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2026년 3월 5일까지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봉일, 개봉 후 12M 나왔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그럼 개봉일이 이때니까 그거부터 11개월 이내 2026년 3월 29일까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FG, 이거는 제조일입니다. 제조일. 제조일이 이때인데, 개봉일이 이때예요. 개봉 후 6개월 사용하는 거니까 2026년 1월 23일까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까지 돼야 되죠. 자, 이번에는 제조일이 2025년 3월 15일인데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거부터 1년 지나는 거니까 2026년 3월 14일 되겠네요. 자, 개봉일이 있던데 개봉 후 6개월까지라고 했으니까 6개월 이내 사용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면 가장 적게 남은 거 미음부터 시작이죠. 미음, 그 다음에 디귿, 기역, 리을, 리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시험법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따로 해놓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시험법에 관한 것 중에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 품목들을 골라주는 문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숫자에 함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사용했을 때 침정 마스크의 경우에 글라브리드는 90% 이상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90% 이상. 그 다음 또 당나무 추출물에 관련된 시험이죠. 이거는 타이로시네이즈 억제율이 30에서 이게 아니라 48.5에서 84.1%여야 합니다. 여기 앞에 숫자가 틀렸죠? 그 다음에 나야신아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했을 때 나야신아마이드 크림제 같은 경우에는 나야신아마이드가 이것도 9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 아데노신 0.4가 아니라 2% 액이에요. 2%. 그래서 4번까지 틀린 게 되겠죠. 5번이 그럼 맞는 게 되겠습니다.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90에서 110%에 해당하는 티오글라이콜산을 함유하는 이 성분은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안토시아닌류에 해당되는 색소가 아닌 걸 골라주는 표현인데요. 안토시안이 뭔지는 아시죠? 보통 무슨 색깔일까요? 안토시안 하면은 보통 뭐 보라색 계열, 약간 붉은 적색이 도는 보라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붉은색이 주로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푸른색 이런 것들도 살짝 섞여 있는 색깔들이 안토시안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토시안류에 해당되는 색소들은 힌트가 있어요. 이딘이나 니딘 이런 것들로 끝나는 색소들은 다 안토시안 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 니딘 얘네들을 다 빼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네, 리을 이렇게 그 다음에 딘, 닌 이런 것들은 안토시안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화장품에 필수로 기재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골라주는 건데요. 제외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들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션에 글라이콜릭 애시드 5%, 이거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대표적인 아화 성분이었죠. 아화 성분은 아무리 소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표시해야 되죠. 라벤더 크림에 라벤더 원액, 라벤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분명이 제품명에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내용량이 100g인 자몽 토너의 성분은 전성분으로 이러한 게 있는데 페녹시 에탄올이 0.5%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 페녹시 에탄올의 사용 한도는 1.0이었죠. 근데 이런 적은 양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적은 양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략을 해도 되죠.
척촉 보디워시의 라벤더 추출물이 이렇게 제라니올,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죠.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의 사용 온도가 0.01%였습니다. 근데 0.001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량은 200인데 이게 0.01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된 것은 0.005%겠죠. 계산을 해보면 사용 한도를 사용 한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리모넨이 0.05가 들어가 있어요. 리모넨 지금 여기 500g인데 내용량이 거기에 0.05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0.01%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씻어내지 않는 거니까 0.01%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걸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해야 됩니다. 자, 300g인 바디로션에 메틸파라벤이 0.1. 이거는 어린이 로션이잖아요. 어린이 로션의 보정제 함량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네, 세포 조직 채취 및 검사 기록서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기록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공여자에 뭐가 필요하죠? 네, 공여자의 식별 번호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세포 또는 조직의 종류, 채취 방법, 그 다음에 채취량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용어들이 식별번호랑 채취량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통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딱 보기만 보셔도 이거는 온도에 관련된 문제구나. 그럼 온도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 온도는 몇 도죠? 표준 온도, 네, 20도가 되겠습니다. 20도씨죠. 상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보통 15도에서 25도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 30도씨죠. 미온은 30에서 40도씨. 냉소는 1에서 15도씨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 벌써 여기서 틀렸네요. 상온이 10에서 20이 아닌 15에서 25였습니다. 실온은 맞고요. 미온은 35에서 45도씨. 아니죠. 30에서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리네요. 여기 나와 있는 냉침은 15에서 25도, 온침은 35에서 45. 이건 맞습니다. 냉수라고 하는 거, 이게 물의 온도는 또 다르죠. 10도 이하, 미온은 30에서 40, 온탕은 60에서 70, 열탕은 100도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온도들의 숫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서의 답은 4번이네요. 자, 위해성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가, 나, 다 이렇게 각각 등급이 있었죠. 적은 숫자부터 외우시라고 했어요. 가 등급부터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시작한 이래로 15일, 나하고 다는 30일 이내에 회수를 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조사한 맞춤 화장품 이거는 다등급 회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맞죠?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되거나 병원 위생물에 오염됐어요. 그럼 이거는 다등급이었죠. 이것도 30일이겠습니다. 카드뮴 15가 검출된 화장품 이거는 가등급 맞죠? 15일 이내. 페닐파라벤 0.002 함유했어요. 가등급이에요. 15. 그 다음에 에탄올을 포함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안전용기 등급을 위반했어요. 안전용기 등급은 나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일. 나등급이면 30일. 메틸렌 글라이콜을 0.002로 함유했으나 기재 표시를 안 했어요. 기재 표시 안 한 건 가등급이죠. 이것도 15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네, 품질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시험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쉬운 문제예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실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여기 맞죠? 보건환경연구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 이것도 맞습니다.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는 교육기관이지 이렇게 품질검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네, 고객 상담할 때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볼까요?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많아요. 미백 기능성 성분과 주름 기능성이 함유되어 있는데 레티놀 때문에 밤에 발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분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레티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보존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 대표적인 미백 성분, 그 다음에 레티놀, 네. 이건 주름 기능성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 성분은 맞습니다. 보존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데 아니라 보존제 메틸파라벤이 있으니까 이 설명도 맞습니다. 비소가 검출됐어요. 근데 비소 지금 함량을 볼까요? 5네요. 비소가 5니까 이것도 네, 일부러 이 정도 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어떤 기능성? 미백 기능성 원료인 레티놀 아니죠. 미백 기능성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름 기능성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이 바뀌었네요. 포르말데히드가 0.1 마이크로그램 정도 검출됐어요. 근데 이것도 포르말데히드는 기준에 2000까지 허용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로 명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봉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관 조건. 4번에 사용 기한이 써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가, 제조자, 성명 또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골라주면 되겠죠. 사용기한, 개봉일, 그 다음 보관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CGMP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길잖아요. 이럴 때는 잘 끊어서 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화장품의 생산관리 보관 구역에는 방문객 이런 사람들 출입 제한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위생의 교육 자료를 미리 작성하고 교육을 하면 됩니다. 여기 교육 자료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직원은 위생관리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그 작업장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들이 그 구역에 맞는 복장들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될 경우에 제품의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문제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사가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죠. 작업복 등은 모두 수거해서 전문업소에 의뢰해서 철저히 소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세탁을 하기도 하고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오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에 들어가야 될 내용, 복장, 건강상태 확인,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손 씻는 방법, 작업 전 주의사항 이런 거 같은데 맞는 얘기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작업 전이 아니라 작업 중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1번이에요. 자, 시험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면봉 시험법에 알맞은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일로 감싼 면봉과 멸균액을 고압 멸균기에 멸균한다 그랬는데요. 고압 멸균기는 보통 121에서 121도씨고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행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121도씨에서 15에서 20분 정도다.
다음에 검증을 하고자 하는 설비를 선택하고 면봉으로 일정 크기의 면적 표면을 문지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24에서 3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표면의 넓이가. 자, 그렇다면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전자저울의 점검 주기 및 방법에 관한 걸로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전자저울의 편시문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여야 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0점은 매일 점검해야 돼요. 가동중 0 설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전자저울의 점검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개월에 한 번입니다. 1개월, 한 달에 한 번 하고 직선성과 정밀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55% 이내여야 됩니다. 자, 가동 전 수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죠? 저울의 검사 측정 및 시험 방비의 정밀도를 유지 보존하고 사용 전후 0점을 조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0점 조정은 매일 해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 주기별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너무 길잖아요. 긴 것들 중에 이제 일단은 어떤 숫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긴데 여기서 키워드들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암모니아를 산화제로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사용 시 제1제 1 및 제1제 2로 혼합하면 약 65도가 아니라 40도로 발열되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주성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디귿에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숫자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일단은 먼저 주의를 기울이시면 거기서 대답을 또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실까요? 이걸로 하는 가온 2옥식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시험을 할 때 여기서가 40도가 아니라 60도입니다. 60도. 가온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얼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숫자들 뭐 몇 도냐, 뭐 어디서부터 몇 센치냐,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을 먼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면 비교적 시험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제의 주요 구성 성분과 특성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유기폴리머는 세정 효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셀룰로스 유도체와 폴리올이 있다. 이건 맞습니다. 용제는 계면활성제의 세정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코올, 글라이콜, 벤질알코올 맞습니다. 연마제는 기계적 작용에 의한 세정 효과를 높이는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칼슘 카보네이트, 클레이 석영 등이 있죠.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뉘죠. 이건 맞아요. 다양한 세정작용을 하는데 이물질 제거하죠. 대표적인 성분은 소듐 트리포스페이트, 소듐 시트레이트, 소듐 글루코네이트. 이거는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금이온성 봉쇄제의 성분들입니다. 금이온성 봉쇄제는 금속이온 봉쇄제는 세정 효과를 향상하고 입자호흡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성분은 알킬벤젠 설포네이트, 알킬설페이트, 비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가 계면활성제죠. 이 성분들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분에 관한 내용이 틀린 거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이 틀린 걸로 되겠습니다. 네, 44번은 고객과의 피부 상담을 통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양을 나타내는 지표 뭐였죠? 경피수분 손실량이었습니다. 경피수분 손실량의 수치가 좀 높아요. 지금 이 고객은. 자,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어디에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다. 피부의 어떤 부분일까요? 피부 장벽이 있는 부분, 각질층이죠. 자, 각질층에는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세라마이드가 약 50% 정도 있는 세포간 지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각질층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수분량이
수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폐제, 그러니까 오일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을 추천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폐제가 있는, 밀폐제 다른 말로 하면 피막 형성제죠. 피막 형성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추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경피 수분 손실량, 니은에는 각질층, 그 다음에 디귿에는 밀폐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주면 돼요. 기초 화장품이 아닌 채취 방지용 제품 등의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죠. 일반 화장품도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이 맞네요. 자, 고객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제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할 수 없죠. 혼합 소분의 업무는 조제관리사만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구매 화장품을 가져온 경우 해당 제품을 소분할 수 있다? 안 되죠. 임의대로 유통 중인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나 약국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의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 법령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어요. 네, 세포 공여자의 자격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비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들에 관한 사항들도 지금 여러 번 살펴보셨죠.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감염이 돼 있으면 그거는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비형 간염, 네, 치명적이죠. 폐혈증도 그렇습니다. 임질, 네, 큰일 날 일이죠. 그 다음에 에스타인바 바이러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 이거는 근육 통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공여자의 자격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모발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에 올바른 것만 골라주면 됩니다. 목표피는 모발의 색을 나타낸다. 목표피는 색깔이 없고 투명한 층이라 그랬죠.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에피큐티클은 수증기는 통과하지만 물을 차단하는 약막이죠. 맞습니다. 엑소큐티클은 비교적 연한 케라틴 층으로 시스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퍼머넌트 웨이브와 같은 화학적 약품에 의해 시스텐 결합이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수질이 적은 머리카락은 웨이브나 펌이 잘 된다. 뭐 웨이브나 펌이 잘 되는 거는 모수질이 많아야 되죠. 반대예요. 모수질이 많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번엔 여긴 적은이죠. 적은 머리카락은 웨이브 형성이 어렵습니다. 모피질은 물과 잘 반응하는 친유성이 아니라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되겠네요. 자, 계량 단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ppm 질량 100만 분율 맞았죠? 그 다음에 v% 용량 100분율 맞습니다. 퍼센트 질량 100분율 맞죠? 그 다음에 CST 이거는 센티스톡스죠. 센티스톡스. 그 다음에 VW%는 용량 대 질량 100분율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으로는 포장 공간에 관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화장수 에센스 오일의 포장 공간 비율은 10% 이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 비누, 샴푸, 린스, 보디로시의 포장 공간 비율은 15% 이하입니다. 그리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의 제조 방법 중 유지를 알카리로 가수분해 중화 과정을 거쳐 비누와 글리세린을 얻는 방법. 이거는 검화법입니다. 검화법. 그 다음에 지방산과 알카리를 직접 반응시켜 비누를 얻어내는 방법을 중화법이라고 합니다. 중화법. 그 다음에 화장 비누의 유리 알카리 시험 방법 중 영화 발효법은요. 영화 바리움을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지시약을 사용해서 이만큼의 수산화 칼륨 용액으로 무슨 색깔이 나타날 때까지 보라 색깔이 같을 때까지 중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H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올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검화법, 중화법, 보라 해서 1번이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르면
부형제, 안정제, 보존제, 완충제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네, 첨가제라고 부르는데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검체 채취량의 약, 이거는 대략 이런 의미죠. 그거라고 붙은 것은 기재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범위를 뜻합니다. 용질명 다음에는 용액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 용질을 밝히지 않는 것은 수용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탈염과 탈색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모표피를 손상시키는 성분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근데 그 암모니아가 일단 모표피를 손상을 시켜서 염료하고 뭐가? 과산화수소가 모발 내부로 쉽게 침투를 하죠. 그리고 그 과산화수소는 뭘 분해하죠? 탈염과 탈색이니까 멜라닌 색소겠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거나 파괴해서 머리카락의 본래색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멜라닌 색소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가격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종합제품은 판매 가격을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죠. 훼손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합니다. 그죠?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화장품인데 수입되어 판매되는 화장품은 판매 가격을 생략하면 안 되죠. 수입도 역시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화장품 가격 표시 의무자라고 합니다. 맞죠?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인 경우에 가격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 표시는 해야 합니다. 가격 표시 의무자 이외에 책임 판매업자, 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과 비읍이 답이 되겠네요. 네, 제형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제조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HLB가 바뀌게 돼서 가용화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유화 공정 첫 단계에 투입이 아니라 에탄올은 대표적인 휘발성 성분이죠. 휘발성 성분은 혼합 직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첫 단계가 아니라. 자, 원료 투입 순서는 제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순서를 지켜야 되겠죠. 유화 제조 시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점도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화 입자가 커지면 외관 성상 또는 점도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55번은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맞춤 화장품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겠죠.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1번이 틀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맞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맞는 내용이 나오면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 중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맞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 판매업자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아서 광고를 했다. 안 되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정해진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이거를 맞춤 화장품에 이렇게 그 표시 광고를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1번하고 2번 이거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자,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맞춤 화장품이라는 오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서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다.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화장품 책임업자가 맞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고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했는데 심사하거나 보고한 내용과 달라졌어요. 그럴 때는 변경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없이가 아니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사전에 효능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 하면 없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57번도 틀린 내용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업무는 다름으로 겸직할 수 없다. 아니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일 경우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무 시간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게 되네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내용은 전부 옳은 내용입니다. 자,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맞춤 화장품 간의 혼입을 방지하고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이나 설비 갖춰야 되겠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및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혼합 소분하는 장소를 구분 구획하는 것도 필요하죠. 맞춤 화장품 시설과 일반 화장품 시설을 그 공간을 구분 구획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두 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혼합 소분하는 장소를 구분 구획해야 된다. 자, 위생관리 표준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1차 포장에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에 관련된 문장인데요. 1차 포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 4가지 기억나시죠?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그 다음에 바코드, 그리고 가격 이거는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틀린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책임 판매업자는 폼 클렌징 제품의 항균 효과에 대한 벌써 여기서 첫 번째 틀린 소리가 나오네요. 항균 효과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인데 기능성 화장품 중에는 항균 효과에 관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 광고 사항으로 표시 광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61번 문제는 안정성 시험 자료의 보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1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그 제품들, 기준들 기억나시죠?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레티놀, 그리고 그 유도체, 아스코빅 액시드 유도체, 그리고 토코페롤 있었고, 과산화 화합물, 그 다음에 효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성분들이 0.5% 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 안정성 시험 자료를 1년 동안 보관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티놀 있고요. 토코페롤, 그 다음에 과산화 화합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CGMP에서 검체 채취 및 보관 벌크 제품 및 포장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명칭,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그 다음에 검체 채취 일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검체 채취 담당자가 나왔죠. 담당자가 아닌 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겠네요. 자, 포장재는 관능 평가로 변질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이학적, 화학적 검사도 실시해야 됩니다. 벌크 제품은 여러 번 재보관과 재사용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변질이나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험용 검체도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게 채취해야 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 지정된 구역에서 해야 되고 1년간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맞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네, 63번 시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포르말데이드의 시험법으로 옳은 것. 이제 포르말데이드 시험법은 너무 쉽게 맞추실 수가 있죠. 답은 2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절대 검량 선법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법을 연결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해놓으셔야 되고요. 염화 발윤법이나 에탄올법은 유리 알카리 시험법이고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 방법이죠. 이거는 납, 비소, 니켈, 그다음에 안티몬, 카드뮴 이런 것들의 시험 방법이었습니다. DT조는 납의 시험 방법이었죠.
네, 포장재 선정 절차. 이거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그거를 알맞게 배열하는 그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미 여러 번 공부하셨고 외우셨을 테니까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네, 중요도를 분류한다.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공급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포장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공급자를 선정한 다음에는 공급자를 승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의 품질을 결정하고 결정이 된 걸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순서 절차 이런 시험 문제들 꼭 나오니까 그 표들 보시면서 꼭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료 및 내용물 관리에 관한 대화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물질의 특성 및 특성에 맞게 보관하고 취급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상온의 경우 15에서 25도씨로 설정하고 보관한다. 아까도 우리 온도에 관한 기준들 살펴보셨을 때 상온이 15에서 25도씨였다. 이거 배우셨죠? 샘플링 환경은 조도 540 룩스 이상의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해야 된다. 540 룩스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원료와 포장재를 재포장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래의 용기와 다르게 표장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용기에 하고 그 다음에 재포장이라고 오버라벨링이 아니라 동일하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재포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청소와 검사가 쉽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6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일탈 제품 처리 과정. 이 순서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시험과 검사 측정에서 기준일탈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기준일탈 결과가 나왔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기준일탈을 처리하죠. 처리한 다음에 그 기준일탈 제품에 불합격 라벨을 붙입니다. 불합격 라벨을 붙인 다음에 격리하죠. 격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일단 결과가 나오니까 디귿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니까 비읍, 그 다음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거 시옷,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 미음, 라벨 첨부 리을, 격리 보관, 기억, 마지막 폐기 처분. 그래서 답은 5번이 맞겠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문제 이 정도 되면 그냥 착착착 하고 푸실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미처 지금 숙지가 다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어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품질 보증이란 나왔는데요.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들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벌써 여기서 틀렸습니다. 제품에 관련된 얘기죠.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보증의 용어가 일단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일탈이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에 미리 정해진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활동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은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일탈이란 뭐죠?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를 말합니다. 일탈과 기준 일탈 두 용어의 차이점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염이란 뭐죠? 네, 오염은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을 말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 유지관리란
충족시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뭐였죠? 제품이 적절 환경 이게 품질 보증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유지 관리란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이루어지는 정기적 비정기적 지원 및 검증을 말하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설비란 제조 및 품질 관련 문서에 명기된 설비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설비를 말합니다. 네, 말하죠. 회수란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정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번호의 품질을 제조소로 거두어 들이는 활동, 회수되는 거니까 네, 이 용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68번 청중도 등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클린벤치는 1등급에 해당하며 낙하관리 기준은 낙하균 10개, 부유균 20개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1번이 맞았습니다. 미생물 실험실은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죠. 원료 보관소는 4등급입니다. 이거는 4등급. 그 다음에 제조실은 2등급입니다. 포장재 완제품은 4등급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설비 기구의 위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증기세척은 좋은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기세척은 항균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화기 등의 일반적인 제조 설비는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물하고 브러쉬 이게 제1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닦아내기 판정은 흰 천이나 검은 천으로 설비 내부의 표면을 닦아내고 천 표면의 잔류물 유무로 세척 결과를 판정하는 방법. 디귿이 맞네요. 린스 정량법은 호스나 틈새기의 세척 판정에 적합하고 이건 맞아요. 이동상으로 만든 박층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고정상으로 전개하여 박층 크로마토 그래피 방법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이동상이 아니라 고정상입니다. 고정상. 그리고 틀렸네요. 그 다음 미음 콘택트 플레이트 법은 콘택트 플레이트에 검체를 채취해서 배양한 후 CFU 수를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르는데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 이거를 제일 먼저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사용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원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1번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화장품에 쓰면 안 되는 거. 메틸렌 글라이콜 사용할 수 없죠. 클로로펜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소디움 아이오네이트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산 안 되죠. 아트라놀, 글루타랄 이거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아트라놀은 사용할 수 없죠. 글루타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CC 이거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비슷하게 나오는 한 끗 차이로 용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일 1번으로 외우셔라. 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도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네, 위의 평가 4단계에 관한 용어 중에 옳은 것을 골라주라고 하면 됩니다. 먼저 참고로 위의 평가 순서 우리 기억해 볼까요? 네, 먼저 위험성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해도를 결정하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확인에는 뭘 할까요? 이때는 독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결정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노출평가는 기준값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도 결정,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결정이란 동물실험 이거 기준값 정하는 거 독성 기준값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결정이란 위의 요소 및 이를 함유한 화장품에 어쩌고 영향을 독성 기준값 노출 수준을 결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게 마지막 위해도 결정이겠죠.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등의 이거는 위의 평가입니다. 3번은 위의 평가에 관한 얘기죠. 노출평가란 화장품의 사용 등을 통하여 노출된 위의 요소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인체 노출 수준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요소의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의 정도와 영양의 종류 정도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이게 위험성 확인에 관련된 용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 그게 아닌 걸 골라주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해야 되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줘야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거 고지해야 되죠. 그 다음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이것도 고지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제공받는 자를 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내용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화장품의 표시 광고 실증 대상은 해당 소재지의 식약처장에게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요. 거짓으로 인증을 받고 표시 광고를 하면 취소가 되겠죠.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은 3년 맞습니다. 인증을 연장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얼마?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겠죠. 총리령에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4번이네요. 자, 멜라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티로신은 티로시나아제 효소죠. 그거에 의해서 도파가 되고 티로시나아제에 의해 도파퀴논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멜라닌의 종류는 유멜라닌, 페오멜라닌으로 구별이 된다. 맞습니다. 인종이 다른 경우에 양적 차이가 있다. 아니죠. 이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네. 세포 기능의 문제지 양적 차이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피부의 색깔은 멜라닌 색소, 카로티노이드, 헤모글로빈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화장품 제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먼저 로션은요.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하여 점액상. 로션은 점액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침적 마스크. 우리가 마스크팩 붙이는 그거죠. 이러한 것들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한다. 맞죠? 액제, 용제 등을 이용해서 액상으로 만든 것. 이것도 맞습니다. 자, 겔제. 유성성분과 수성성분을 균질하여 반고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크림제, 이거를 반고 형상을 만들었다. 이건 크림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겔제는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량으로 만들어진 반고 형상입니다. 수성성분, 유성성분, 반고 이게 나오면 이거는 크림제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분말제는 균질하게 분말 또는 미립상으로 만든 것.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겔제가 틀린 게 되겠어요. 자, 단백질 분해 효소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티로시나아제. 이거는 멜라닌 합성 효소였었죠. 콜라겐아제는 콜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콜라겐 소화하는 효소겠어요. 그 다음에 5알파 환원 효소. 이거는 어디 나왔죠? 네, 남성 탈모 기전에 나왔던 효소죠. 테스토스테론을 전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 나오면 이건 단백질이겠죠. 네, 여기 카복시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타제 이거는 엘라스틴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디귿 미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모발에 있는 아미노산 중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설사 이걸 내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익숙한 게 뭐죠? 모발 하면 많이 나오는 단백질 시스틴이죠.
이게 왜 많이 나오느냐?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스틴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벌써 익숙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참고로 시스틴은 모발 아미노산 중에 16%를 차지합니다. 이거 다음이 글루타민산인데 이게 14.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그게 9.6%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77번의 문제는 시스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네요. 틀린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제조란 원료 물질의 측량부터 혼합, 그 다음에 충전, 그런 포장 및 표시 등의 일련의 작업이다. 맞는 얘기죠. 유지관리란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틀렸죠. 네, 이게 틀렸습니다. 유지는 말 그대로 유지되도록 검증하는 거, 지원하고 검증하는 거 나왔으니까 2번이 틀린 거겠죠. 교정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이들의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 이 맞는 얘기입니다. 내부 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 내 자격 있는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맞는 얘기입니다. 제조 단위 또는 배치란 하나의 공정이나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한 분량.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포장재의 폐기 절차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제작업 실시 시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제작업 제조 기록서에 보관해야 되죠. 제작업을 해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제작업 실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고요. 제작업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품질 책임자입니다. 이 내용은 서로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3번이랑 내용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정답을 찾으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준 일탈인 포장재는 재작업이 가능하고 기준 일탈 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부적합 제품의 재작업을 쉽게 허락할 수 없죠. 근데 폐기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재작업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0번 문제. 미생물 반륙저지 물질과 항균성을 중화할 수 있는 중화제를 연결한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죠. 그냥 여기 나왔을 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소치아졸리놀과 이미다졸은 레시틴 폴리소르베이트 80이 아닌 시스테인이나 DTT 그런 성분들이 중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게 되고요. 4급 암모늄 화합물 이거는 레시틴 이게 중화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데히드 포말데히드 유리제제는 글라이신 히스티딘 이것도 중화제가 맞습니다.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페닐 에탄올 이런 것들은 폴리소르베이트 80 이런 그 레시틴 이런 애들이 중화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네, 주관식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습제, 용제, 점도 감소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외음부 세정제에 포함될 경우 해당 성분의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 병령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벌써 답이 나오시겠죠. 이 주의사항이 붙어야 된다. 그럴 때 뭐였죠? 프로필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콜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만수구 아제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을 사용할 때 사용 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으로 샤워젤과 보디워시에는 0.1%까지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되겠죠. 0.01% 이하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0.1, 0.01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중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아야 되죠. 인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된다.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해야 되며 불 속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쵸? 온도는요, 40도씨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아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용어에 관련된 문제네요.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복구,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뭐라 그러죠?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처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감정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호가 들어가면 이거는 대부분 고유식별 정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죠. 정치적 견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된 정보들이 다 민감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 견해, 그 다음에 정당의 가입 탈퇴 정보 이런 것들 다 민감정보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이런 것들은 다 고유식별번호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치적 견해와 정당의 가입 탈퇴 정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포장 공간 비율에 관련된 문제죠.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서 포장 공간 비율하고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를 뭐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포장 공간이 15% 이하여야 되고 포장 횟수는 2차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5, 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87번은 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된 문제네요. 천연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기농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석유화학 용제 세 가지 있었죠.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 세 가지였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앱솔루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연 화장품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 두 가지를 고르는 건데요. 이 두 가지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서 외우셨을 것 같아요. PVC와 폴리스틸렌 폼 이 두 가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유해한 용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PVC, 폴리스틸렌 폼 천연 화장품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 어떤 걸까요?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이 주의사항 문구는 어디에 들어가죠? 네, 채취 방지용 제품들. 이 제품에는 이 주의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90번은 개별 주의사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이게 무슨 제품인지를 파악하는 게 빠르겠죠.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요션 이 얘기가 주의사항에 나오면 이거는 제모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거는 제모제겠죠. 근데 제모제 중에서도 이 개별 주의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티오글라이콜릭 액시드였습니다. 티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또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티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함유된 제품에만 이 주의사항을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쓰고요. 제모제 제품 사용 후 몇 시간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살리실릭 액시드와 그 염료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영유아 제품류 또는 13세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죠. 근데 인체 세정용 제품에는 0.5% 사용 한도 있고요.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는 3% 사용 한도로 사용이 허락이 됩니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원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위해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네요. 위해 화장품은 인체가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폐기를 한 회수자는 폐기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얼마간 보관해야 될까요? 네,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네, 화장품의 포장의 기재 표시 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상기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 성분명을 썼으면 그 성분명이 제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라벤더 오일, 라벤더 로션 이렇게 나왔으면 그 라벤더가 들어가고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 함량이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분명이 그 명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때는 또 제외가 됩니다. 네, 시험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시험법에 관한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시험물질 노출 여부에 따른 세포 독성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 전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광독성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키워드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자외선 조사 전후의 값을 비교한다. 세포 독성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건 광독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하는 시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IC 시험법. 이것은 닭의 각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각막을 이용한다. 눈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안점막 자극 시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이지 시험법하고 인체 첩보 시험이 나오는데 드레이지 시험법은 토끼와 관련된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토끼 피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 드레이즈 시험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피부 자극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험법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암기해 놓으시면은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맞히실 수가 있겠죠. 자, 96번 탈모 기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남성 탈모 기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죠.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생긴다 그랬죠?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쓰시면 됩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게인데 이 약자를 쓰셔도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 정확한 성분명을 다 몰라가지고 어설프게 쓰다가 틀리느니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쓰시오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그땐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조직 배양액 안전 기준에 대한 용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 누구죠? 공여자였죠. 공여자. 그 다음에 감염 초기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그 항원 항체 유전자 등을 검출할 수 없는 기간. 이 기간 관련된 거 피리어드죠. 어떤 피리어드죠? 윈도우 perio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들의 정의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네, 피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찾아주는 문제죠.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았나 봐요. 화학물질이 각질층을 뚫고 들어가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염증 물질이 분비되며 혈관과 피부 깊은 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진피층의 세포, 특히 혈관의 기질세포와 내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내피세포의 확장과 투과성의 증가, 이게 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피부 문제는 뭘까요? 네, 바로 홍반과 부종입니다. 홍방은 얼굴이 그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생기는 붉어지는 현상이 되고요. 부종은 붓는 건데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이 부종, 홍반 쓰셔도 되고 아니면 홍반, 부종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성분별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 또 반복되는 거지만 반복해서 푸는 것이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티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모제의 주의사항들입니다. 땀 발생 억제제, 그리고 뭐였죠? 향수, 그 다음에 수렴 로션이었습니다. 기억에는 향수, 그 다음에 니은에는 수렴 로션. 는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해야 될 거.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붕산수로 헹궈낼 것. 제품을 얼마 이상 방치하지 마라.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하지 마라. 이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멜라닌 형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주근깨와 기위는 피부의 색소 침착 현상으로 멜라닌과 관련이 있죠. 멜라닌은 기저층에 위치한 멜라닌 형성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 합성 과정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뭐죠? 그 효소 티로시나제. 자, 이 효소가 그 멜라닌의 활성을 억제하면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멜라닌 형성세포, 멜라노사이트하고 티로신이 합성할 때 사용되는 효소 티로시나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100개의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또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또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으셔가지고 또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새로 나온 문제들은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나왔던 문제들은 반복과 복습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로 나와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푸시다 보면 실제 시험 시간에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